최근 사회적 문제, 개 식용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삼복도일을 맞아 업계와 동물권 대립이 또 첨예해졌는데 개 식용 종식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래전 집을 나갔던 부모나 형제가 유산을 받으러 돌아왔다면 조금이라도 나눠야 할까요? 유리분 소송에도 제척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완벽한 상습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우포커스 시작합니다. 삼복 때마다 나오는 단어 보신탕, 요즘은 듣기도 힘들고 식당 찾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현실과 궤를 같이 하는데 식용,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화두에 올랐는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치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세아 기자입니다. 복날, 초복, 중복, 말복이 되는 날로 이날이면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친다 하여 게장국이나 영계백숙을 먹는 사람이 많다. 포털 사이트에 복날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의입니다. 간결한 한 문장의 뜻풀이 속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게장국입니다. 게장국은 된장을 푼 국물에 개고기를 넣고 갖은 양념을 해서 끓인 국으로 우리에게는 보신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복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소재인 보신탕 찬반 논쟁. 개 식용은 불법이라는 동물 애호가들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업계 종사자 사이 벌어지는 팽팽한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해묵은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5.5%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개 식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보신탕 드세요? 아니요? 요즘 세대 사람들, 저 또래 사람들한테 개랑 동물은 그냥 반려견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먹는다는 거가 좀. 주변 친구들은 네. 보신탕을 잘 안 먹는. 네, 아무도 그렇게 먹지 않는, 오히려 경악할 것 같아요.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애완 기르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죠. 식용 금지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의견에도 동의하고 필요한 사람의 의견에도 동의해요. 개 식용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대표적인 법안은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입니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특별법은 개 식용을 종식해 동물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 운반, 보관, 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개농장에서의 임의적인 개도살은 명백한 불법이며 허가나 면허받은 개도살장은 없기 때문에 모든 개도살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은 합법이며 자유라고 반박하는 상황.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개고기 시식회를 여는 등 맞불 집회를 놓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개고기 볶아 먹어도 멀리 않는 개고기. 개고기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 그리고 동물 보호. 이번엔 수십 년 이어진 개 식용 논쟁이 종식될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모두 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 때문에 후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겠는데요. 로포커스 신규 프로그램 완벽한 상속 보시고 최적의 플랜 세우셔서 현명한 부모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 생명보험도 상속 재산인가 알려드린 데 이어 오늘은 이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간략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재산 분할, 유류분, 상속 회복 청구, 금양임야, 상속 등기 등을 주로 맡고 있는 김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좋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요즘에 그 LG그룹 구광모 회장 상속재산 소송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광모 회장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한마디로 구 회장에게 속았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앞서서 이 유류분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다가 일단 취하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 유류분 소송 꽤 많다고요. 네, 저희가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상속 사건, 특히 이제 요즘은 유류분 사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석 기자님 혹시 유류분 들어보셨나요? 그 상속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이 상속 재산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류분이란 게 남길 유, 머무를 류, 나눌 분자인데요. 네. 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죠. 네. 이제 뭐 더 쉽게 풀이하면 망인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남겨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받아야 하는 이 유류분 왜 필요한 건가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보통 이제 피상속인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면 본인이 아끼는 자녀에게 많이 준다든지 특히 네. 옛날에는 이제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상속 재산을 많이 물려주다 보니 네. 그런 불공평한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유류분이란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이번 그 LG 사건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 구본모 선대 회장 주식이 사실상 뭐 구광모 회장에게 좀 많이 몰려갔죠. 이 장남을 우선시하는 풍속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79년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 유류분이란 것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유언으로 유증을 해서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본인의 재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전했을 때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받지 못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은 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고요. 네, 그 지금 LG 사건으로 좀 보면은 이 배우자 1.5 그리고 이 세 자녀가 1대 1대1 나누는 게 이제 네. 법정 상속분이고 그에 대해서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일 텐데 네. 그 44년간 이어진 제도인데 아직도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 유류분이란 것이 사실 피상속인의 이제 생전에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할 자유 그리고 이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또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뺏기는 제도다 보니 네. 이게 헌법에 좀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2007년에는 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헌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유류분 제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 최근 또 헌재에서 그 공개 변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유류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또는 헌법 소원 등이 제기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유류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견해가 아무래도 불효자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네. 혹은 피상속인을 이제 키우지 않은 부모가 네.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한 상속 재산이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고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게 있죠. 네, 그 유류분이 취지는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하라 사건 보면 또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하라 씨 9살 때 집을 나갔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구하라 씨 상속분을 주장해서 한 40% 정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이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 결격 사유에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혹은 뭐 유언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을 뭐 부양하지 않은 자녀라든지 혹은 키우지 않은 부모도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네.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시 그 당시에 고 구하라 씨법이라고 불리는 뭐 상속권 박탈 제도나 혹은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보니 헌재에다가 이 유류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그 악용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가족 형태도 변화가 많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 등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유류분 제도의 그 나쁜 점, 폐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이 형제 자매 유류분권을 삭제하자는 이 법안을 냈고 그것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이 유류분 소송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고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죠. 그 사실을 알고 본인이 뭐 그전 증여나 유증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제기는 꼭 소송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만 유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유류분 소송 제도 이게 좀 바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유류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네. 또 그만큼 경제 상황도 변화가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효자나 부양음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받아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뭐 공분이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아들 선호 사상이나 장남 선호 사상이 있고요. 네. 또 상속인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이제 유언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생존권 보호나 뭐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대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전적으로 쉽게 위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과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후로도 이태원 참사 심판규명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명확히 정부의 부재가 발견되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그 시간에 왔어도 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망언을 청춘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곳에 맨발이라도 먹고 왔었어야 하고 잘못된 권력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불행한 국민에게 더 불행을 강요하는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불법 사채로 내몰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불법 사채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철현 세무사님의 일정사항 이후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셔서 차상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 불법 사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이 뭘까요? 예. 아무래도 요즘 금리 상승이나 뭐 DSR 규제 등으로 이제 정규 금융기관에서 좀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정규 대부업체에서도 좀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게 된 게 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역시 좋지 않다 보니까 담보 여력이 높지 않은 것도 한몫합니다. 네, 먼저 이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뭐 캐피탈, 보험회사 등에서 대출받는 금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는 금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는 금리가 비슷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업체도 당연히 대부를 하고 싶고 또 그럴 용의가 있는 차입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이제 금전대부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위험이 높아진 만큼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대부업법에서는 그 20%로 금리가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대출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계속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불법 사채가 많아지는 게 대출 금액이나 뭐 자산 가격과도 좀 영향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전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금리 상승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라는 경우는 결국엔 이제 위험 대비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위험을 해소하는 건데, 결국 금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손실은 불가피해지고 결국 위험은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대출 포지션, 즉 대출 금액을 좀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금융사를 찾게 되는 그런 이동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연쇄적으로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연쇄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은 대부업자들이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업자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있어야 이제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부업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자기 자본 대비 10배까지밖에 조달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대부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유로 이 불법 대부업체를 좀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불법 대부업체들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모집하기도 하고 지인 영업을 통해서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인터넷 등으로 일단 전화 연락이 되면 조건을 협의하고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자금을 지급하죠. 통상적으로 이제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집 앞 또는 사무실 앞에서 현금을 바로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불법 업체들이 뭐 지인이나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원래 빌려주기로 한 돈, 이 대부 원금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이제 지인 또는 가족들이 연락처를 요구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전체 리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그 불법 대부업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그 차입자 자신에게 연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심을 위해서, 즉 돈을 받기 위해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하거나 근처를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주된 추심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 대부를 해줄 때 모든 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선이자로 이제 3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하고 70만 원만 이제 대여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자는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이자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짧은 대부 기간을 근거로 이제 연장할 때마다 뭐 연장 수수료다 또는 상담비다 뭐 이런 명목으로 또 20-30만 원씩 계속 이제 추가해서 받아내기도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이제 결국은 이자와 합치면 당연히 대부업법에서 정한 20%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겁니다. 참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이거 만약에 상환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밤이나 막 주말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막 연락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전화해서 나는 뭐 법 위에 노는 사람이고 뭐 법 같은 거는 무섭지 않다. 내가 법을 무서워할 것 같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또한 금전 대부를 조건으로 이제 통장을 빌려달라라고 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빌려달라라고 해서 이제 대포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장이나 휴대전화번호를 빌려주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형사처벌을 함께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절대 불법 대부업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 불법 사채를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이용하게 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좀 대처 방법 없을까요? 네, 이제 법률적 접근 방법이 있고 좀 실무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제 법률적 접근 방법은 더 이상 이제 추심 활동을 그만둘 것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대부업체에 의견을 이제 좀 전달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또 이런 자료를 이제 어떤 자료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불법 대부를 쓰시는 분들은 좀 워낙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정신도 없고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서류들을 모두 다 이제 발급해주긴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하러 함께 다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도와주는 뭐 탐정업체 뭐 이런 곳들도 있고 해당 업체들이 이제 불법 대부업자들이 협박 전화가 오면 이제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대신 전화 받아서 이렇게 다퉈주고 항변할 거 하기도 합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을 때 대신 전화해주고 항의해주고 이게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대단히 심리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네, 자 당하신 분들의 대처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끝으로 좀 이와 같은 불법 사채를 아직 당하시지 않지만 좀 위험에 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리 이거를 좀 예방하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이 휴대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이는 거의 불법 대부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담료, 연장비, 이자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불법 대부업자의 가능성이 꽤 높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부를 회피하시는 게 우선 제일 좋고요. 그리고 빌리시더라도 내가 받은 원금의 20% 이상의 금전을 이제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를 비롯한 뭐 대부업 협회에서도 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빠르고 좋습니다. 나아가 이런 유형의 사건을 겪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이제 고용이 좀 불안정한 분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 뭐 직업 특성상 일정 정도 이상의 지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서비스를 준비해 놓은 뭐 곳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이제 높지 않은 비용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갈수록 좀 침체되는 이 경기 상황에 좀 이런 일까지 겪게 되면 더욱 힘들 것 같은데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요즘 대출을 알아보던 시청자가 좀 계시다면 방송 보시고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우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